안녕하십니까. 자, 국가직 우리 형사소송법 해설 및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가직 형사소송법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원별로 보시면 서론은 출제가 안 됐고요. 이제 수사 파트에서 네 문제가 나왔는데 강제 수사 중심으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뭐 4문제, 5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요. 일반적인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시기에 관련해서는 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독자적인 문제는 한 문제지만, 요 종합 문제에서 공소시기 지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공판 절차는 4문제인데요. 뭐 일반적인 수준으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증거재판인데,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작게 나왔죠. 보통 많이 나오면 5문제, 적게 나와도 4문제 정도는 나오는데, 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우리 전문법칙 같은 경우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어려운 부분이 좀 적게 나왔던 부분에서는 난이도를 좀 낮게 하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상소 재심은 상소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 재심 문제는 한 문제, 독자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고 종합 문제에서 이제 다뤄지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 특별 형사 절차는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합 문제 3문제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전체 20문제인데 약간 이제 증거 재판 쪽이 좀 적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평이하게 나왔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검찰 관련된 지문이, 검찰청법에 관련된 지문이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특이하게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별 출제 비중은 증거재판이 조금 적게 나온 걸 감안하시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틀린 지문을 선택하는 문제하고 옳은 지문을 선택하는 문제, 이렇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옳은 지문을 선택하는 문제가 옳은 것을 찾아라가 얼마나 나오냐 여기 따라서 난이도에도 약간 영향을 주고, 특히 시간 관리에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옳은 지문을 선택하는 문제가 작년에 한 7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 1문제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스형 문제는 출제가 안 됐고요. 사례형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문을 분석해보면, 판례 지문이 총 이제 80지문 중에서 이제 58지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문 지문이 22지문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보다가 옳은 지문을 선택하는 문제가 조금 더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단원별로 분석으로는 안 나오지만 지문들 중에 몇 개 지문이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한 문제 정도 더 어려운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 지문이 22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 조문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 위주로 공부하다가 이 조문 지문을 놓치지 않았다면 이 조문 지문에서도 약간 변별력이 발생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으로 봐서는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이제 작년 출제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문제 정도 더 어려운 그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제적 깊이 문제인데요. 자, 원래 이제 지문을 하나하나 볼 건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지문 자체로는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너무 답이 쉬워서 문제 수준이 그렇게 아주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 그런 이제 출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적 깊이 문제인데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자, 구별만 잘 하시면 되죠. 자, 지금 증거보전 청구 증인신문 한 법관이 어디에 이제 관여했느냐? 1심 법관이라는 거죠. 1심 법관으로 관여했다. 자, 그럼 이것이 전심 관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법원 입장은 1심의 전심은 없다는 거죠. 1심이 맨 처음 시작하는 1심이니까 1심의 전심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그 증인신문에 참여한 법관이 1심 법관으로 관여해도 이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답이고요. 바로 이제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1번 지문이고 아주 평이한 지문이 바로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 2번은 이제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직재판 절차에, 자, 이번에는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네요. 그죠? 이번에는 이게 1심이 아니고 2심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약식명령 한 것은 이 항소심 기준에서는 전심이니까, 자, 전심 관여니까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자, 이제 맞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지금 기피 신청을 했는데, 자, 이것이 소송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때는 바로
이제 결정을 기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간이 기각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신청받은 법관이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제 소송지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기각 결정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누가 하느냐, 이제 합의보가 하는 게 아니고 신청받은 법관이 하는 거고,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랬으니까 좀 모르는 지분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전문심리위원회 중립성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법관의 제척 기표에 관한 규정이 다 준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재판에 관여하는 뭐, 법관뿐만 아니라 전문심리위원, 그 다음에 통역인, 번역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제척 사유가 다 준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조문이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지문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이 답이고,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지문이 조금 뭐 이렇게 못 보던 지문,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요. 평소에 보던 지문과 조금 다른 지문도 나왔지만 이제 답이 4번인데 답이 너무 쉽게 나왔죠. 이것도.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예요. 공소시효 완성된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 공소 제기시 기준이죠. 그죠? 공소 제기시 기준하는 겁니다.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사기죄하고 변호사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행위이긴 하지만 죄가 별개죠. 사기죄, 변호사 위반죄. 자, 죄가 별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별도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 별도로 공소시효 진행하니까 변호사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사기죄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건 아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도 맞고요. 자, 3번 지문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조금 이제 지문의 형식을 좀 바꿔서 냈죠. 자, 형소법 253조 2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지문이에요. 자, 형소법 253조 2항이 어떤 조문이죠? 공범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공범 중에 한 명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하면 그 공소제기를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자, 그것이 그 공소제기된 범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까지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자, 이게 바로 253조 2항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공범이에요. 공범. 자, 그럼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안 되죠. 범위를 확장해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자, 불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뒤에 연결되는 지문이 그럼 이 공범은 임의적 공범만을 말하고 필요적 공범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 수수, 뇌물 공여 이런 필요적 공범에는 253조 2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뭐 다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자, 지금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외국에서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거, 이것도 포함되느냐?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뭐 워낙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지문을 통해서 뭐 기출 지문을 통해서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이 지문도 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요. 2번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구속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번엔 이제 옳은 거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자, 피고인에 대한 구속 효력이 상실됐는데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 선고하면서 자, 피고인을 구속했다. 그럼 이것이 형소법 208조의 규정이 위배되는 재구속 또 이중구속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틀린 지분이죠. 자, 왜냐하면 이 형소법 208조라고 하는 것은 재구속 제한 규정이잖아요. 그럼 이 재구속 제한 규정은 수사기관에서 구속됐다가 석방된 피고인에게만 적용되지 법원의 구속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 구속이죠. 피고인 구속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재구속 제한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속 효력이 상실된 후에 자, 다시 구속해도 법원이 구속하는 건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도 이거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자,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했다는 것만으로 유법범 구속이다 했는데 그것도 틀린 지문이죠. 자, 이중구속 묻는 거잖아요. 자, A죄로 구속이 돼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인데, 자, 다른 범죄 사실 B죄로 다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 구속영장에 써져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판치잖아요. 사건 단위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또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상관없죠. 자, 이중구속이 가능하니까. 자, 2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이죠. 자, 이건 조문이네요. 그죠? 자,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인데, 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죠. 그럼 이때는 이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고, 국선 변호인 선정해줘야 되고요. 자,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리면 풀려나는 거니까, 자, 그때는 뭐 상관없지만, 자, 그게 아니고, 기각이 돼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국선 변호인이 1심까지도 자,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이게 답이죠.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문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쉬운 지문이고요. 자, 4번 지문입니다. 자, 4번 지문은 이제 구속 사유에 대한 지문인데, 자, 구속 사유는 일단 세 가지잖아요. 도주인, 자,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도는 도망할 염려. 자, 그래서 이제 도주인 요 세 가지가 구속 사유예요. 자, 문제는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대범해죠. 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에 대한 위해 우려라고 하는 이 대범해입니다. 대범해. 자, 이거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고려해야 될 사유지 이것이 독자적인 구속 사유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구속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도주인이고요. 대범해는 구속 사유는 아니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고려해야 될 사유죠. 고려해야 될 사유입니다. 별도의 구속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3번 지문이 그냥 가장 평이한 지문으로 나왔죠. 평이한 지문이고 그냥 조문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3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소 문제죠. 뭐 고소는 무조건 나오니까. 자, 고소인데 자,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럼 고소했고요. 자, 고소했고, 자, 그 다음에 취소한 바가 없다. 자, 그럼 고소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고소는 유효한 겁니다. 자, 뭘로 낚았냐? 고소하기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 상관없죠. 자, 고소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를 했으면 그 고소는 유효한 고소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피해자가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해서 뭐 고소권을 포기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유효한 고소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입니다. 자, 요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친고죄인데, 자,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됐는데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고소도 없거나 고소가 취소됐는데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원래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공소장이 변경됐죠. 그죠? 자, 뭘로요? 비친고죄로. 자, 공소장이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공소장이 변경된 이 비친고죄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자, 비친고죄는 고소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공소 제기의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2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자, 친고죄 공범 중에 그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됐어요. 자, 그럼 친고죄고, 자, 그 공범 중에 한 명이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범은 고소 취소 못하죠.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다른 공범이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1심 판결 선고 전이다. 자, 그럼 얘는 그럼 1심 판결 선고 전이니까 고소 취소할 수 있냐? 자,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한 명은 고소 취소를 못 하는데 한 명은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주관적 불가구는 지급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같이 고소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3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은 뭐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지문이 상당히 좋은 지문들로 깔끔하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자, 문제는 답이죠. 답이 너무 쉽죠. 자, 지금 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 불벌죄에도 적용이 되느냐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 친고죄에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고소에만 적용되지 이 반의사 불벌죄나 즉시 고발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번까지 오시기만 오셨다면 뭐 4번은 워낙 중요한 지문이니까 이걸 틀릴 가능성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4번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국민참여재판인데요. 자, 더구나 이제 옳은 것은 찾아라. 옳은 지문 선택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자,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5번 문제는 쉽죠. 왜요? 답이 너무 쉬웠어요. 답이 1번이고, 바로 답이었기 때문에, 자, 이게 문제가 다른 지문들은 조금 뭐,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소비를 해야 되겠지만 1번에서 그냥 바로 답측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5번 문제도 국민참여재판 문제이고 옳은 것 찾아라라는 문제를 치고는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했어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들어가는 재판이기 때문에 간이공판 절차를 적용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일반 통상 절차가 아니고요. 이제 이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자백을 해도 간이공판 절차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바로 1번이 답이고요. 1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은 좀 긴데 뭐 굉장히 중요한 지문, 워낙 많이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의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 공판 절차로 진행됐어요. 자, 그럼 이 피고인이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판 절차로 진행됐으니까 당연히 위법이고, 그럼 이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다. 여기까지는 좋죠. 맞습니다. 자, 문제는 뒤가 문제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이제 확인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것 때문에 틀렸죠. 자, 왜냐하면 판례는 원칙은 이게 위법이고 무효지만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보죠. 자,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냐? 자, 일단 피고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면, 자, 그때는 그 하자가 치유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지문입니다. 자, 3번 지문은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자, 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걸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툴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그건 맞고요. 자,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 보통 항고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자, 이것도 틀렸죠, 그죠? 자, 왜냐하면 자, 우리 국민참여재판은 그냥 국민참여재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이 필요 없는데, 자, 이제 이 국민참여재판을 확실하게 이제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건 판결 소송 절차에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항고 할 수가 없죠.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은 맞는데 그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 4번 지문이 조금 까다로운 지문인데요. 자, 이게 앞으로 뭐 1번과 4번 이렇게 지문이 이제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틀릴 지문이죠. 4번입니다.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자,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아니죠. 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자, 우리 형사소송법 어떻게 있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배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이 그 배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고 그냥 통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이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만약에 1번 위치로 바뀌어져 있었다면 여기서 많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이제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거는 사실상 헌법 문제 비슷하죠. 헌법 문제 거의 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잘 나오지 않던 파트인데, 자,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쉬운 문제였을 거고, 헌법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이제 낯선 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뭐 기본적인 개념만 잘 체크하시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먼저 1번은 뭐 가장 기본이고요. 자, 무죄 추정 원칙은 뭐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도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1번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상의 이제 구속기간입니다. 자, 구속기간은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자, 근데 구속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불구속 구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다.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은 이제 헌재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3번입니다. 지금 마약류 사범인 미결 수용자예요. 자, 근데 얘들은 자, 다른 미결 수용자하고는 다르게 계호를 엄중히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느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마약류 사범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몰래 반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약 사범끼리 서로 뭐 말을 맞출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구치소에서 엄중한 계호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일반 미결 수용자하고는 다른 특성 때문에 마약류 사범은 다르게 취급하는 거니까, 자, 이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기본서에 안 실려 있었던 경우도 이제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변호사입니다. 근데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돼요. 자, 그러면 그 판결 확정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변호사가 공소 제기되긴 했죠. 그죠? 자, 그렇지만 공소 제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변호사가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아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 제기됐다고 해서 바로 업무정지에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이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뭐 여기 관련된 판례들은 헌법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판례들이 있죠. 자, 그래서 뭐 공무원도 공소 제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자, 그래서 조금 낯선 지문들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6번 정도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잘 나오지 않던 파트에서 나왔고 헌법 관련 지문들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이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은 피고인의 이제 공판정 출석인데, 자, 이건 뭐 조문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낚시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자,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 자, 골석재판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자, 원칙적으로 뭐죠? 피고인이 법정에 안 나오니까 이제 증거 동의한 걸로 간주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단서는 뭐죠? 이거죠.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1번은 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해도 증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답지문이죠.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요, 이거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출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이 부분을 그냥 이 앞부분만, 그 뒤에 결론만 보고 중간을 놓치지 않았다면, 뭐,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 쉽습니다. 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 자, 법인일 때는 대리인 출석하면 되는 거죠. 자, 맞고요.
자, 다액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뭐 벌금만 때릴 거니까요. 경미 사건이니까 자, 피고인 출석 요하지 않고 대리인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고요. 자,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죄, 면소, 형해면제, 공소기각 재판. 자, 전부 피고인에 유리한 판결입니다. 자, 그럼 피고인이 아파서 못 나오지만 피고인한테 유리한 결론이 나는 거니까 출정 없이 재판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조문지분들이죠. 조문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1번만 여기 중간에 이제 요 단서 부분만 조심했다면 뭐 쉬운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이제 이게 유일하게 전문법칙 문제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뭐 워낙 중요한 테마를 다루는 것이라서 조금 이 지문들이 기출 지문은 아니죠. 기출 지문은 아닌데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다면 잘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뭐 난이도가 이제 아주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찾아라. 옳은 지문 선택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문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느낄 것 같은데 천천히 해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 기출이 많이 됐던 지문이죠. 자, 지금 310조 3항, 자, 사경작성 피신조서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자, 공범조서를 해당 피고인에게 유죄로 증거로 채택하려면, 자, 312조 3항이 적용된다. 자, 무슨 얘기죠? 이 조사받은, 이 피의자 신문을 받은 사람이 성립의 진정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요 해당 피고인이요. 당의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1번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문제는, 자, 요건 최근에 한 2020년도 판례죠. 자, 양벌준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하고 행위자가 아닌 법인 개인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죠. 자, 이 행위자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서로 공범관계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피신조서를 뭐 법인이나 또는 개인에게 이제 유죄 증거 쓰려면 그 당의 피고인, 그 법인 또는 개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자, 이 뒷부분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한 지문이고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2번도 무난한 지문이고 쉬운 지문이죠. 자, 지금 피신조서인데요. 자, 검사 작성 피신조서니까 증거로 쓰려면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자, 내용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간인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피신조서에는 간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간인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방식에 작성된 조서가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거는 진정 성립이 긍정될 수가 없죠. 자, 다만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낚는 지문이 들어가죠. 자, 이 피고인이 당시에 날인이나 이제 간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날인이나 간인이 없으면 자, 이 형식 진정 성립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 자, 이번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인데요. 자, 312조 1항입니다. 자,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예전에는 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돼 있고,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이 되고 특신상태 인정되면 증거로 썼지만, 자, 지금은 312조 1항도 자, 312조 3항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돼 있어야 되고 내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됐는지는 뭐 지문에 없고, 자,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 자, 문제는 내용 인정했냐 확인해야 되겠네죠. 자, 그랬더니 바로 답이 나왔네죠. 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피신조서가 자기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 증정 성립은
인정하죠.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부인하니까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용 인정 안 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가 뭐 비교적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지문들이죠. 워낙 중요한 지문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뭐 속어법으로 바로 이제 답은 4번이겠네요. 자, 그렇게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4번 이 자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갑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그 필로폰을 산 A에 대한 또 피신 조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갑과 A가 공범이고, 자, 이제 공범 중 한 명인 A에 대해서 이제 피신 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 대한 증거로 쓰려고 하느냐? 자, 지금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쓰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과 똑같잖아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판례죠. 2023년도 판례입니다. 자, 내용을 누가 인정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사경 작성 피신 조서의 논리가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러니까 조사받은 A가 성립의 진정 인정한다고 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유죄 판결을 받는 당의 피고인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증거로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주문에서 또 그러면 갑이 내용 인정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여기 있네요. 자, 갑이 내용 부인의 취지요 증거 사용에 부동의했다. 자, 그럼 갑이 뭐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럼 증거로 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번, 2번, 3번을 다 틀린 지문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4번까지 내려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이제 뭐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전문 법칙 문제 중에서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뭐 워낙 중요한 최신 판례를 이제 반영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지문도, 자, 4번 지문, 답 지문은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지문이 답으로 되는 지문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제 9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상인에 의한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 쉽게 출제가 되는 것이, 일단 그러면 이제 상인에 의한 위법 수집 증거를 증거로 쓸지 말지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사기관이 수집한 위법 수집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가 없죠. 자, 그렇지만 이제 상인에 의한 위법 수집 증거는 바로 증거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자, 판례는 이것이죠. 자, 이 공익하고요. 자,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 사익이죠. 자, 개인의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실 발견은 공익이 더 크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침해되는 이 사익이 더 크면, 자, 그때는 이제 증거로 못 쓴다. 자,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원칙적인 기준을 1번 지문에서 아예 딱 제시를 해줬죠. 자, 그럼 우리 대법원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은 이제 3번, 4번. 자, 이런 것들. 3번은 훔친 업무일지죠. 자, 4번은 이 함부로 이제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로 해제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집된 전자우편의 이메일입니다. 자, 그럼 판례는 어떻게 보죠?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더 크다고 보죠. 그래서 증거로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은 훔친 업무일지지만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다. 3번은 맞고요. 자, 4번은 권한 없이 비밀 조절 해제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전자우편. 자, 전자우편인데, 자,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그래서 답은 뭐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별개 문제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뭐 통신비밀보호법 문제죠. 자,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자가 녹음한 경우, 자, 이때는 그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없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인 간의 대화인지 지문에서 확인만 해보면 돼요. 자,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과 자,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 자, 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화를 이어가네요. 그죠? 자, 그럼 피고인은 피해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대화의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자, 그러면 이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 피해자가 대화하는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 이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기준을 앞에서 1번에 제시해주고 자, 요 기준을 바로 적용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적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교재든 다 실려 있었던 지문이고요. 자, 요 지문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서 잘 못 봤던 지문일 수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대법원은 사인이 수집한 위법 수집 증거인데 공익이 다 크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익이 더 크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례는 없기 때문에 뭐 결론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라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셨으면 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상속권 회복인데요. 자, 지금 상속권 회복 사유를 이제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자,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어야 된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먼저 1번입니다. 피고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피고인이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뭐 상소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이 상속권 회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파서 입원했다고 해서 상소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자, 2번이죠. 자, 2번인데 여기 답이죠. 이게 답입니다. 자,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 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자, 그러면 여기 낚이면 안 돼요.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으니까 피고인 잘못 아니야 라고 생각이 쉬운데 자, 뒤가 문제죠. 자, 문제는 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긴 했는데 자, 문제는 뭐죠? 요거네요. 소촉법에 위배된 공시송달. 자, 여기에 따라서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된 거예요. 그럼 지금 소촉법을 위반한 공시송달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건 법원 잘못이잖아요. 피고인 잘못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상소제한 도가해도 상속권 회복 청구가 허용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낚여서 이제 피고인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 답이 있는 거죠. 자, 이 소촉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잡아서 출석 없이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일단 상속권 회복 청구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무난한 지문들이죠. 자, 교도소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 규칙 제117조에 따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교도소 담당 직원이 잘못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 보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 3번은 이 공동 피고인이 속여서 항소권을 포기했다. 자, 그걸 항소적인기가 도가한 뒤에 알게 됐다. 그럼 피고인 지들끼리 서로 속고 속인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 자기들 잘못이니까 이것도 상소권 회복 사유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소권 회복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상소 문제 중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문제요. 일부 상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내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만 잘 체크하시고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또 뭐 아까 이제 사인의 위수증 등과 마찬가지로 또 기본적인 개념은 1번에서 주어주죠. 자,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자, 문제는 그 일부 상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도 전부 효력이 미친다. 자,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는 지금 2번은 포괄일체를 묻고 있잖아요. 포괄일체. 둘 다 포괄일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포괄일체의 경우 이제 심판 대상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요. 자, 포괄일체인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자, 검사는 무죄 부분을 다투죠. 검사는 이제 무죄 부분을 상고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이건 상고가 된 거고요. 자, 문제는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았잖아요.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죄니까요. 자, 죄가 한 개니까 이거잖아요. 자, 그 상소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 여기까지 효력이 다 미칩니다. 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유죄 부분은 상소가 되면 이 유죄가 무죄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리하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원칙대로 가서 상고심에 이심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문제는 3번입니다. 3번. 자, 역시 이제 포괄일죄에서 일부가 유죄로 이제 판결되고요. 일부는 무죄가 난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상고했어요. 항소했네요.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이거 당연히 뭐 이심이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 일부가 공소기각이 이제 된 부분이죠. 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항소심 심판 대상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도 이제 심판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소기각이 판결이 났으니까 피고인은 만족했을 거니까 당연히 다투지 않았고, 검사도 항소하지 않았고, 자, 그러면 양 당사자가 서로 다투지 않았잖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 공소기각 부분을 다시 심판하게 되면 피고인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포괄일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 부분으로 비교해서 물었기 때문에 거의 뭐 여기서 다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답이 이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쉽네요. 그죠? 자, 1심이 경합법. 자, 실체적 개합입니다. 자, 행위도 별개고 죄도 별개고 완전히 별개예요. 자, 그 중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판결했어요. 자, 그러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 항소하지 않았고, 자, 지금 실체적 개합이니까 요 무죄 부분하고 유죄 부분이 완전히 별개 유죄잖아요. 완전히 별개 유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유죄 부분은 항소심 심판 대상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항소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죄 부분만이 항소심 심판 대상이 되고,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도 그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된다. 자, 맞죠? 맞습니다. 경합법이니까 완전히 별도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럼 쉬운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뭐 그 문제 풀면서 이제 뭐 이 문제 푸는 요령으로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똑같은 포괄일지를 갖고 두 지문을 만들었으니까 두 지문을 비교해서 이제 두 지문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다라는 것은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종합 문제죠. 조문들이죠. 여러 가지 조문들을 이제 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조문이죠. 자, 공소 취소했네요. 자, 그럼 공소 취소는 취사 경범, 자, 공소기각 결정 사유니까 공소기각 결정이 났고요. 자, 확정이 됐어요. 자, 근데 이미 공소기각 결정이 난 사건, 공소 취소가 된 사건을 다시 공소시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경우에 한해서만 다시 공소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공소기각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공소기각 판결 사유죠. 판결 사유.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조문이죠. 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재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재심 문제로 나오진 않았고요. 자, 이거 이제 기판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종합 문제 12번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쉽잖아요. 자,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럼 기판력이 미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그 범행이 이제 이 상습범의 유죄 확정 판결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자, 지금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 답이 여기 있잖아요. 그 후에요.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후행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판결이 확정됐어요. 자, 그러면 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라면 당연히 기판력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근데 후행범죄가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거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후행범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후행범죄는 판결 확정 후에 범해진 거니까 자, 기판력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뭘로 낚았냐? 문제는 앞에 요 유죄 확정 판결이 재심이 이제 들어간 거죠. 재심이 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심 판결 선고죄를 범했었다면 후행범죄 미치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요걸 다시 재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하는 거지. 자, 이 판결 확정 후에 이루어진 범행이 기판력 범위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포인트요고 후행범죄가 언제 범해졌냐?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이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지금 증인신문 문제인데요. 자, 이제 종합 문제로 나왔네요. 자, 지문만 길지 어렵진 않죠. 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제 검찰 측 증인입니다. 자, 검사가 물을 때요. 주신문 할 때는 잘 대답을 하다가 자, 문제는 이제 이 피고인 쪽에서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근데 답변을 하거나 자, 또는 뭐죠?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다. 자, 그러면 주신문에만 답을 하고요. 반대신문은 제대로 반대신문 응하지 않아서 이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상이 안 됐잖아요. 자, 그럼 증거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자, 이게 바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도 뭐 쉽네요. 자, 지금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 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 허용되지 않고, 자, 맞죠? 자, 지금 판결 경정입니다. 경정. 자, 그럼 경정은 내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잘못된 부분만 바꾸는 거지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자, 맞고요.
경정 결정은 주문의 그것도 경정 결정이니까 자, 주문에 기재가 돼야 되고 판결 이후에만 기재한 경우는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할 수 없다. 이게 4번입니다. 그래서 뭐 이 지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자주 나온 지문은 아니죠. 근데 뭐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길기만 하지 뭐 읽으면 봐도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잘 뭐 경정 결정은 잘 공부를 안 하니까 잘 안 봤을 지문도 있는데 답이 2번이었기 때문에 뭐 4번까지 갈 이유가 별로 없었죠. 자, 그래서 2번으로 이제 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자, 공소제기 문제인데,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실수하실 수 있는 지문이죠. 자, 공소장 1번조에 위배되는 공소제기다. 자,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공판 증거조사 절차가 다 마무리됐고 법관 심증이 이루어진 단계다.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 아니냐. 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기 낚시가 들어가 있네죠. 자, 바로 뭐죠? 이거죠.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 제기가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자, 피고인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재판이 다 진행돼서 증거조사가 다 마무리되고 심증이 형성이 이루어졌어요. 뒤늦게 다툴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미 피고인 쪽으로부터 유효한 이의 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다툴 수가 있는 거죠. 다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요 부분요,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뭐 절대 안 틀리는데 이걸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요. 이거 못 본 경우에는 이제 틀릴 수도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이건 뭐 쉽죠. 자, 항소법원은 항소유예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 심판해야 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유예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오죠. 이제 원칙적으로는 항소유예에 포함된 사유만 심판해야 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 자, 이거는 항소유예에 포함되지 않아도 심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심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또 이제 이 재심에 관련된 부분인데 또 이 공소제기 관련된 걸로 나와서 이제 공소제기 파트로 나왔네죠. 자,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답은 이거죠. 답은 3번인데요. 자,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자, 요거 포인트죠. 요 포인트만 잡았으면 쉬운 거죠.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피고인이 A죄, B죄, 완전히 별개의 죄로 재판을 받아서, 자, 이 두 개가 같이 재판받으면서 이게 징역 15년이 났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자, 근데 일부 범죄 사실에 재심 사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죄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일부는 또 재심 사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재심이 들어가면 이걸 전체를 다 재심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형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합쳐서 지금 형이 하나가 선고됐기 때문에. 자,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재심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자, A죄야 재심 사유가 있으니까 다시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요 부분. 이 재심 사유가 없는 B죄 부분이요. 자, 이거는 두 개가 합쳐져서 형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됐을 때 같이 재판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을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건 재심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을 정할 때만 다시 심리하는 거지, 이 유무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를 다시 심리해서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가 없고요. 양형을 위해서 필요한 범, 형 정할 때만 이제 이 비죄를 고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 우리 기본 강의 때 했던 개념이니까 잘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4번은 뭐냐면 쉽네요. 자, 지금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주의적, 예비적으로 공소짓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만 상소했다. 자, 그러면 주의적 공소사실은 상소인 심판대에 포함되지 않느냐? 아니죠. 동일한 사실,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자, 하나의 사실이니까 주의적, 예비적이 같이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일부 상소학과 뭐 기본적인 개념과 마찬가지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죠. 자, 이게 이제 불이타죠. 그래서 우리 소송 주체 부분에서 주로 이제 피고인 법원 쪽만 나오는데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던 부분이고 주로 버리고 가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불이타의 이제 소지가 있는데, 자, 문제를 이제 당황하지만 않으셨으면 됐죠. 그래서 실제 한번 이제 뭐 나왔으니까 풀어보자는 거죠. 풀어봤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자,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검수완박하면서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뭐 워낙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는 사경이 송치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기소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검사는 경찰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수사 개시할 수 있다. 자, 맞죠? 왜냐면 자, 검사, 경찰, 공수처 세 개가 서로 견제를 해야 되니까, 자, 검사는 경찰, 공수처 쪽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사는 또 공수처에서 하는 거고요. 자, 3번이죠. 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그랬는데, 검사 동일체 원칙의 정점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검찰총장이죠. 자, 그래서 검찰총장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지휘 감독만 할 수 있지 구체적 사건 어떻게 해라 지휘 감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부터 이건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3번이 답이고요. 3번은 기존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뭐 완전히 버리고 갔던 부분은 분들은 조금 이제 낯설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뭐 쉽고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 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등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상급자가 지휘 감독하는 것이 이제 이견이 있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조문입니다. 그래서 조문들 위주로 돼 있는데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배제했던 학생들은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자, 압수물의 처리입니다. 자, 몰수해야 될 압수물인데, 자, 멸실, 파손, 부패, 현장 감소 염려. 자, 그럼 이거는 폐기가 아니죠, 그죠? 자, 갖고 있으면 멸실되거나 파손되거나 썩을 우려가 있다. 이건 어떻게? 대가 보관이죠. 대가 보관. 팔아가고 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폐기 사유는 위험물이거나 또는 불법적인 물건일 때만 폐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워낙 중요한 지문이죠. 자, 환부받을 자가 소유권 포기하거나 환부 청구권 포기해서 국가의 환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면제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자, 우리 소유권 포기도 돌려줘야 되고 환부 청구권 포기도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뭐 쉬운 지문이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가함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확인한 건가요? 필요적, 임의적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지문은 하여야 한다. 필요적입니다. 자, 필요적 맞나 확인해보면 되겠죠? 자,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이네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적 가함부의 대상이 맞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많이 안 들어간 건 임의적 가함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 물건이니까 필요적 가함부. 자,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이거는 이제 피해자 함부이죠. 피해자 함부. 자, 그럼 이제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아직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죠. 전인 경우. 이때는 어떻게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임의적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할 때는, 자, 이제 종국 재판을 할 때는, 자, 그때는 이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죠. 있으니까 환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요거 판례가 2번이고 나머지는 조문들이죠. 조문들이니까 자, 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외로 여러분들이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틀리면 14번, 15번, 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판례에 집중해서 조문들을 놓치게 되면, 자, 그때는 고득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변별력은 의외로 판례는 비슷비슷하잖아요. 판례는 다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조문들을 이제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고득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들은, 기본적인 조문들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문들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압수수색인데요. 자, 요거는, 옳은 거 찾아라라고 돼 있어요. 자, 답은 너무 쉽습니다. 답은 4번이 뭐 워낙 중요한 지문인데, 너무 쉬운 지문인데, 자, 요 지문들, 2번, 3번. 자, 요 지문들이 이제 조금 이제 까다로운 지문이죠.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뭐 워낙 중요한 판례, 마루오 닳도록 했던 판례잖아요. 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피처분자가 도망가고 없거나 또는 발견할 수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장 제시가 불가능하기죠. 자, 그때는 영장 제시 안 해도 이건 적법이죠. 자, 그래서 판례가 먼저 나왔고 아예 조문이 이제 바뀌었죠. 조문이 바뀌어서 자, 이런 경우는 영장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지문인데, 자, 이게 답이었다면 뭐 너무 좀 심한 건데요. 답은 아니죠. 답은 아니어서 이제 보시는 건데요. 자, 사경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자,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에요. 자, 그럼 그 주거주한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이제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할 때는 그 주거주를 수색할 때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지. 통지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이제 조문만 알면 되잖아요. 자, 지금 여관입니다. 여관. 자, 공중적객 업소잖아요. 자, 그럼 일단 야간 집행의 제한이 걸리지 않죠. 자, 더구나 어디까지? 공개된 시간 내니까요. 자, 일단은 야간 집행 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1번 틀리고요. 여기까지 잘 내려왔다면 문제가 없죠. 4번입니다. 자, 수사기관이 작성해서 피압수자 등의 교부해야 되는 압수물 목록이에요. 자,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서 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럼 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4번까지 내려왔으면 거의 뭐 아무도 안 틀렸을 건데, 여기서 뭐 2번이나 3번 이런 데서 착각하시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요. 여기 4번까지 내려왔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답은 쉬웠습니다. 답은. 그래서 이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이런 세세한 지문까지도 다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입니다. 자, 1번은 이제 공소장 변경 없이 가벼운 범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돼 있어요. 조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가벼운 범죄 사실, 축소 사실이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겠죠? 이거죠. 피고의 방어의 실질적 불이익을 주느냐.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자, 그럼 가벼운 범죄 사실 인정하는 거고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도 인정할 수 있다. 맞고 가장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2번입니다.
작물 취득죄로 기소한 것을 작물 보관죄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자, 똑같은 범죄사를 놓고 취득이냐 보관이냐 이런 법적 평가만 달라지지 않죠? 자, 그럼 이거는 법적 평가에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필요 없죠. 변경 없이도 유죄 판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논점이고 공소장 변경 안 해도 된다. 자, 문제는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그럼 유죄를 인정해야 되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유죄 판결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바로 이거네요.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는 거죠. 그죠? 유죄 판결 안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그럼 그때는 축소서 인정해서 반대 유죄 판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공소장 변경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 유죄 판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의 두 가지 논점을 질문으로 이제 묻는 거지만 아주 쉬운 질문이죠. 워낙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답이 3번이죠. 3번입니다. 자, 쉽네요. 그죠? 자, 이거네요.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 심리를 종결했어요. 심리가 종결됐잖아요. 뒤늦게. 자, 그 뒤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공판 심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뒤늦게 한 거니까 반드시 제기해야 될 건 아니죠. 반드시 공판 심리를 제기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답이 3번이죠.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또 이것도 뭐 쉬운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4번 질문도 이 공소장 변경의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은데 쉬운 지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뭐 기출이 자주 되거나 아니면 기본서에 자주 실려있는 기본서에 뭐 많이 실려있는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검사가 항소심 1회 공판기 열리기 전에 자, 먼저 기소된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 있고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되는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열리기도 전에요. 1회 공판기 열리기 전에 이미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 요건 확인해 볼까요? 자, 공소시에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이미 숨어져 있고 또 지문에 알려줬잖아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요. 그럼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한 게 적법하게 제출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소장 변경 허가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죠. 자, 결정도 안 하고 소송 절차 진행하지도 않고 변론 종결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으니까 자, 이건 잘못이죠. 좀 검사가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했는데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위법이죠.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자, 증인신문 문제네요. 자, 이건 증언거부권 위주로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자, 증언거부권 대상으로 규정된 공소율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부될 염려가 있는 증언이라고 할 때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돼서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거. 이것도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고요. 자, 2번 통역인 갑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다음에 같은 기일에 이 사건 피해자이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을의 증언을 통역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통역인이. 그럼 잘못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유죄로 증거로 쓸 수가 없죠. 없습니다. 재척 사유할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게임장 종업원 갑하고요. 운영자 을입니다. 자, 둘이가 공범입니다. 공동피고인이에요. 자, 그럼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공동피고인이죠. 이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니까 증인 적격이 인정이 안 되고요. 자, 위증죄 성립하지 않잖아요. 자, 근데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소송 절차 분리됐으니까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났죠. 벗어났기 때문에 자, 이때는 증인 적격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증언하면서 위증하면 위증죄가 성립을 하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자, 또 4번 너무 쉽네요. 그죠? 자, 공동 피고인인 절도범과 작물범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워낙 기본과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자, 절도범과 작물범은 얘들은 공범이 아닙니다. 훔친 사람하고요, 훔친 물건 사준 사람은 서로 공범이 아니죠. 공범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이니까 당연히 증인적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요. 뭐 4번까지 내려왔다면 아마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자유심증주의가 나왔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자, 그래서 요 자유심증주의는 시험에 나오면은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지금 형사재판에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이 인정된 사실을 무조건 인정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정해 줘야 되죠.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춰서, 자, 도저히 이 다른 형사사건 확정 판결 인정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척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원칙은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형사사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의 내용에 비춰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척해도 돼요. 배척해도 됩니다. 1번 바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다 똑같죠? 자, 어떤 내용이요? 이거네요. 감정인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됩니다. 자, 감정인 A 감정인 B 감정인 의견이 서로 달라요. 자, 그럼 자유심증주의니까 그 두 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을 채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자, 여러 개의 감정이 일치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반대 그 감정 의견을 이제 고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감정인 의견이 서로 상충된다면 다른 의견 채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 개의 감정이 다 일치돼 있어도 법원은 이 감정인 의견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받아들일지 말지는 법원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거 뒷부분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자, 지금 A가 진술한 내용이요. 자, 지금 당해 사건에서 이제 진술한 내용하고, 자, 다른 형사사건의 공판조에서 기재된 진술 내용이 이게 서로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한 말이 서로 달라요. 또 마찬가지. 이걸 믿을지는 법원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진술을 믿을지는 법원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답이 3번이죠. 3번입니다. 자, 4번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지금 같은 사람이 이제 증거 보전 절차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믿을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보전 절차에서 진술을 믿을지 수사기관의 진술을 믿을지는 자유심증주의로 결정하면 돼요. 자, 따라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는 것이 이제 자유심증주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법원 진술이 반드시 더 이제 우월하는 거 아니죠. 수사기관 진술이나 증거 보전 절차 진술 중에서 어떤 걸 믿을지는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재판 중에서 이제 면소 판결로 저 문제가 나왔네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범죄 후 변명의 개표로 형이 폐지됐을 경우 해당해서 면소 판결하여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의 실체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든 위법한 판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지금 법명의 개표로 형이 폐지돼서 면소 판결 사유 중에서 확사 공패 중에 사오잖아요. 좀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형식 재판은 끝내야 될 것을 실체 판결 들어간 거니까 이건 당연히 위법이죠. 위법입니다. 자, 2번 지문. 자, 요게 이제 답인데 요게 조금 까다롭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문 문맥을 잘 읽으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 자, 이제 성년까지는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죠. 자, 소급 적용에 관해서 이걸 소급시킬지 말았지. 자,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가 종료된 범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 여기서 틀렸네요. 지금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범죄 행위가 종료됐다. 그럼 무조건 적용이 되지 않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범죄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진정 소급위법으로 명시적 경과 규정 두지 않았으면 소급 적용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면소 판결 선고 대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시행일 당시에 범죄 행위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아직 부진정 소급위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너무 쉽고요. 자, 지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근데 답이 나왔네요. 자, 그게 뭐죠? 포괄일죄예요. 자, 그럼 판결이 확정됐으면 그 여러 개의 범행 전체가 다 뭐죠?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판결이 확정됐으면 기판력이 발생했죠. 자, 따라서 그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해야 되는 거죠. 3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형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형법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이 국가직 검찰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형법 공부하시니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어요. 자, 원래는 법이 바뀌면서 형사처벌이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원래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개정된 법률의 부칙이죠, 부칙. 자, 이 부칙에서 시행 전행에 대해서는 이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법 적용해라. 그대로 처벌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면소 판결하면 안 되죠. 자, 그대로 기소해서 유죄 판결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칙대로 하면 돼요. 부칙에서 구법 적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 구법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국가직 형소법 기출 문제를 다 이제 총평과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인 판례는 다 챙기셔야 되죠. 이제 판례는 너무 뭐 이렇게 지엽적인 판례 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엽적인 판례들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숙지하는 판례들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조문 비중입니다. 조문 비중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22지문이니까 80지문 중에서 22지문이면 25%,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30%까지는 안 돼. 30% 가까이 이제 비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합격의 당락은 조문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문들은 꼭꼭 챙기면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